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크렘린 궁전에서 낫과 망치가 새겨진 붉은 깃발이 내려왔습니다. 40년 냉전이 끝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역사의 종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념 대결은 없다. 민주주의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종 형태다. 이제 역사는 끝났다. 세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947년 핵과학자들이 만든 시계가 있습니다. 자정이 되면 인류가 끝나는 시계입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이 시계는 자정 7분 전을 가리켰습니다.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냉전이 끝난 1991년 시계는 자정 17분 전으로 물러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안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이 시계는 자정 85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냉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민주주의가 이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This has been a time of dramatic transformation. And also, I do believe the role of crypto is it's digitizing gold in many ways.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re begging to make a deal. 1990년대는 진짜 황금기처럼 보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손을 잡고 인류를 유토피아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둘은 정말 같은 편일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1인 1표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한 표씩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릅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원칙은 본질적으로 긴장관계입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면서 이 긴장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자본주의를 견제할 이유가 약해졌습니다. 규제는 풀렸고 시장은 모든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상위 1%가 전체 부의 약 25%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40%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극단적입니다. 2025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2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 절반, 약 40억 명이 가진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12명 대 40억 명입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에만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2조 5천억 달러 늘었습니다. 그 한 해 증가분만으로도 전 세계 극빈층을 26번 구제할 수 있는 돈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돈이 곧 권력이 된다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로비스트들이 의회를 드나들고 선거 자금이 정책을 결정하고 억만장자들이 언론을 소유합니다. 1인 1표라고 하지만 1달러 1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주기가 4년에서 5년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유권자들에게 좋은 걸 줘야 합니다. 2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은요? 30년 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은요? 그걸로는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탄소세를 올리면 당장 기름값이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유권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선택합니다. 미래보다 당장 표가 중요하다. 이게 구조적 문제입니다. 나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단기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포퓰리즘입니다. 민주주의에서 표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적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들이 힘든 건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기득권이 당신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나만 믿으면 됩니다. 이 공식은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은 단순한 답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양당제입니다. 두 개의 거대 정당이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서로를 헐뜯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집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망해야 합니다. 국가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당이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한 구조입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상대방을 더 악마로 만드느냐로 경쟁합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이제 정치적 의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실을 믿고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골은 선거가 끝나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깊어집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로 답을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전쟁뿐입니다.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1.5도를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힙니다. 국제협약은 맺어도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 각자 자국 이익이 먼저입니다. 파리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 중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을 봤습니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두 경우 모두 시작은 같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자유보다 안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공간에 누군가가 올라섰습니다. 역사는 이미 이 공식을 2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중산층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문제입니다. 이건 특히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지금 투표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20년 뒤, 30년 뒤를 살아갈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투표권이 없습니다. 연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쓰는 연금은 미래 세대가 낼 세금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이 미래 세대보다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현재의 유리한 정책만 통과됩니다.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사는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미래를 희생시키는 시스템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보고 따져보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는 가정. 그 전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SNS가 등장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당신이 동의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당신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분노할수록 더 오래 화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더 오래 볼수록 광고 수익이 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 분노는 돈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정보 거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토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공통의 사실이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토론하는 시스템입니다. 의견이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이 달라지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AI가 등장했습니다. 가짜 영상, 가짜 목소리, 가짜 사진. 이제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처음 싸운 적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파시즘이었고 공산주의였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싸우는 적은 바깥에 없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잠깐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항상 정치 시스템을 바꿔왔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왕정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나눠 갖는 귀족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매번 그 시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게 최선이다. 민주주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왕정의 억압에서 해방된 인류가 드디어 이상적인 시스템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실제로 대단했습니다. 파시즘을 이겼고 공산주의를 이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랜 기간 평화롭게 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기후변화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시계는 냉전 때보다 지금이 더 자정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AI가 감정 없이 장기적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 거버넌스가 답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수기하는 심의민주주의가 답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맞다. 다만 더 나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누가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신정정치도, 왕정도, 파시즘도, 공산주의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가장 훌륭한 시스템이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가 마지막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스템도 언젠가 역사책 한 챕터가 될지 모릅니다. 다음 챕터를 누가 어떻게 쓰게 될까요?